28화 줄거리. 열한이 개성에서 적선종으로 돌아온 후 집안 사람들이 가회동 남작대 환갑잔치 준비로 집을 비운 사이 규서는 열한을 범하려다가 반항하는 열한의 칼부림에 고꾸라진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열한의 방으로 뛰어들어온 세댁은 자신이 규서를 죽였노라고 열한을 안심시키며 살인죄를 뒤집어 쓰려 한다. 그러나 죽을 줄 알았던 규서가 살아나면서 일의 전말을 안 박승재는 열한과 세댁, 이 앙큼한 두 여자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즐기며 고민한다. 그러나 자신의 짓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열한이로 인해 박승재는 먹이를 놓친 것처럼 맥이 빠진다. 겁없이 승재를 똑바로 바라보는 열한에게서 퇴임을 보며 승재는 분노와 함께 숙명적인 열등감을 느낀다. 그 일이 있은 후 열한은 학교와 일본 유학도 마다하며 달래가 있는 간도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한편 민적을 정리해 규서와 갈라선 혜정 또한 열한이와 함께 만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제각기 따로 만주로 떠난 열한이와 혜정이가 결국 만주 도두구 근처에서 합류했다는 사실을 종상이보다 먼저 알아낸 건 박승재였다. 아들, 딸의 시대. 경우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가 달포가 넘었다. 처음엔 발칵 뒤집혔던 서해랑 집도 이젠 깊은 시름에 잠겨 안방과 사랑에서 내쉬는 한숨 소리가 맥박처럼 겨우 인기척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루에 몇 번을 나갔다 들어오건 간에 고하기를 걸러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돌아온다는 시간을 조금만 어겨도 묻기 전에 늦은 연휴를 아뢰고 났어야 제 방으로 가던 경우였다. 부모 말을 어긴 적이 없건만 상급학교를 경성 가서 다녔으면 하는 부모의 소원을 완곡하게 어기면서까지 부모 쓰라를 안 떠나던 아들이었다.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싶은 부모의 소망을 알면서도 상업학교로 진학해서 부모를 실망시켰지만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아버지의 사업에 깊이 개입해 오른팔이 돼주었다. 종상이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아들 하나는 잘 둔 걸 부러워했다. 그렇다고 그가 새로 일으킨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아직도 고존 중이고 그래서 더욱 경우가 아쉬웠다. 종상이가 남부 철길 너머에다 고무공장을 세운 건 열한이가 북간도로 가고 난 이듬해 경우가 상업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였다. 공장 터를 같이 돌아보면서 경우가 걱정하던 건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떨어졌다. 터는 넓었지만 우선 가내공업 규모로 차렸는데도 양말 공장과 달라서 자본이 막대하게 들었다. 기술자 구하는 것도 경우가 예견한 대로 남의 공장에 있는 기술자를 몇 푼 더 얹어주기로 하고 빼온다는 건 할 짓이 아니었다. 언제 어디로 몇 푼 더 받고 나갈지 몰라 전전긍긍 상전처럼 모셔야 되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부엌 두난꾼을 부리려도 주인이 살림을 알고 부리는 것과 생판 모르고 부리는 것과 그 성과가 판이한데 명색이 화학기술을 망문이로 부리기가 쉬울 리 없었다. 우리도 배워요, 아버지. 남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은 주인도 배워야 돼요. 하면서 경우는 열심히 기술자 꽁무니를 따라다녔고 필요한 책을 알아내서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술만 익힌다고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온동기 기술자와 고압전기 기술자가 따로 필요했고 유기화학 기술자와 무기화학 기술자, 위험한 화학약품 취급 기술자가 각각 따로 필요했다. 내노라 하는 기술자일수록 자기 전문 분야 외의 것은 아무리 인적 분야의 것이라도 무지한 걸 자랑으로 여겼다. 부자가 열심히 어깨 너머로 또는 책으로 배워 그들을 통틀어서 통솔할 만한 물리가 튀었다고 해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다. 정미소가 밤일만 해도 전등불이 등잔불처럼 어두워지는 개성의 전력 사정은 여전했다. 전력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장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니 여전하기보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그것도 경우가 예견한 대로였고
큰 공장들이 하는 대로 자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 철매가 섞여서 동네에서 온통 들고 일어나 난리가 났다. 워낙 땅이 희고 물이 좋아서 빨래 빛깔이 옥시설 같은 고장이었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진 것처럼 항해가 빗발쳤다. 굴뚝을 높이고 양질의 땔감으로 대체를 하고 보니 그만큼 원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했다. 도저히 경성에 있는 고무공장과 경쟁이 안 됐다. 공장 문을 닫을 것인가 더 버텨볼 것인가 기로에 섰을 때 경우가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그동안 보고 배운 것도 많겠다. 졸업을 했겠다. 이제부터 명실공히 오른팔 노릇을 해준다면 공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였다. 종상이는 뼈아픈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몸져 눕고 말았다. 눈앞이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 어린 걸 그렇게까지 깊이 의지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었다. 마치 장님이 여기는 문지방, 여기는 층층다리, 여기는 개천 하면서 친절하게 길을 인도하던 아이를 놓친 것처럼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 같았다. 그는 아이를 잃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달싹 못하는 꼴이 되어 아들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기다렸다. 기다리다 지친 종상이는 드디어 공장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태임이가 공장도 공장이지만 그의 의욕상실이 걱정되어 손해를 보면서도 한두 해 더 버틸 만큼 도울 수 있다고 해도 역전만 돋우고 말았다. 아들딸이 다 버리고 나갔으면 그 집구석은 이미 망한 집구석인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고생을 하겠느냐는 거였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마다 식구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자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던 종상이었다. 물론 이제의 밝은 태임이 덕에 처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도 했지만 단지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순전한 조선 사람 자본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생활을 문명화시키려는 그의 집념은 태임이 보기에도 좋았고 자식들도 자랑스러워할 만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저 양반도 별 수 없이 늙어가는구나. 태임이는 울적하고 하염없는 기분으로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그의 의욕상실을 지켜보았다. 집 나간 지 달포가 지나서 경우로부터 집으로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다. 일본 고우배로부터였다. 도련한 가출을 용서하시라는 의례적인 서두 다음에 고우배의 유수한 고무화학 공장에 견숙공으로 취직해서 잘 있으니 염려 말라는 사연이었다. 겉봉에는 주소가 없었고 편지 안엔 공장의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답장은 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저는 큰 공장에서 쓰는 비법을 스파이짓 하러 들어왔으니까 고아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비결을 알아내고 모든 기술을 익히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불효를 용서하시고 두 분 내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끝맺은 경우의 편지는 당장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종상이는 아들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과연 내 아들이라는 보람과 감동으로 가슴이 뿌듯하게 벌어지는 것 같았다. 괜히 남대문통을 오락가락하고 싶었다. 가슴속에 가득한 아들 자랑이 훈장처럼 모든 행인의 눈을 부시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열한이 때문에 무사람이 뒤에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치욕감에 시달려온 터라 아들이 안겨준 보람이 더 유별났는지도 모른다. 종상이는 열한이가 만주로 떠날 때 말리지 못했지만 그곳에 열한이가 오래 매여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달래를 생각할 때마다 저려오는 마음 때문에 열한이가 고생이 되더라도 그 집에 도움과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은근히 바라지 않았다고는 못했다. 진동열 선생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자 그분과 연결됐던 독립군 조직들도 약화되거나 와해되고 더러는 노서와 영토로 월경도 하게 되니 태남이는 흐지부지 자금 조달의 중책을 면하게 되었다. 그건 태남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경신년 이후 간도 지방의 독립운동 세력이
전반적으로 침체해져서 그렇게 된 것인데도 우직한 태남이는 진동열 선생이 안 계시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다는 자책과 소외감에 빠졌다. 태남이에게 있어서 진동열 선생은 아직도 장인이기 전에 하늘의 별처럼 아득히 우러러배는 독립투사였고 빛나는 지사였다. 달래를 실성케 한 선생의 차마 눈뜨고는 바로 보지 못할 마지막 모습조차 그의 뇌리에는 만국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할 본처럼 거룩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소외감, 상실감에다 그토록 씩씩하고 명랑하던 아내의 실성, 베네병신으로 태어난 딸 등 겹치는 재난은 당연히 그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진동열 선생에게만 사로잡혀 있었다. 오로지 그분이 이룩한 고려학교를 부흥시켜 그분의 맥을 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살림은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달래에게 맡겨놓고 있으니 그 꼴이 말이 아닌 건 몇 해 전 종상이가 만주에 나간 길에 직접 눈으로 본 그대로였다. 얼마나 사정이 어렵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열한이가 청혼의 뜻을 품고 그쪽으로 가려는 걸 막지 못한 대신 그 후 종상이도 하느라고 했다. 마침 태임이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산시기가 만주까지 인삼 장삭기를 튼 걸 기화로 그를 통해 우선 태남이가 고려천을 뜨도록 설득했다. 날로 피폐하고 외로워지는 농촌 살림에 열한이와 혜정이 두 고생 모르는 신여성을 맞아 난감해 있던 차였으니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땅까지 잡혀 도모한 고려학교의 부흥이 도무지 싹수가 안 보여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무렵이기도 했다. 종상이 내외는 개성에 가만히 앉아서 그쪽 장사에 이골이 난 산시기를 시켜 태남이가 솔가해서 국자가에 가게터가 달린 집을 얻어 이사하도록 만들 수가 있었다. 목이 좋은 가게터뿐 아니라 앞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하려면 상당한 목돈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했으나 이왕 맡긴 김에 산시기의 의견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개성 토박이인 산시기는 독립운동 자금이건 군자금이건 간에 스스로 벌어서 쓰게 할 것이지 밑빠진 가마솥에 물 붓기로 마냥 대주는 방법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그런 눈치는 아무리 미련한 태남이도 곧바로 알아차릴만 했으니 여러 가지로 연대가 잘 맞아 태남이가 독립운동에서 장사꾼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시기의 뒷받침도 있었지만 돈을 벌더라도 결코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만 쓰지 않으리라는 독립운동에 대한 태남이의 일편단심도 있고 해서 장사는 곧 자리를 잡았다. 살림을 어느 틈에 혜정이가 맡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 열한이가 혜정이를 달고 왔을 때 한 사람의 군 식구도 어려운데 군더더기까지 딸린 게 달가울 리가 없었다. 처녀처럼 꾸몄지만 서울 대갓집에서 소방 맞은 여자라는 것도 그 군더더기를 함부로 대할 수도 어렵게 대할 수도 없도록 했다. 저절로 떨어져 나갈 때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군더더기였다. 그러나 그 처치곤란의 군더더기는 어느 틈에 아이들을 깨끗이 건사하면서 병든 달래를 극진히 공경하는 없어서는 안 될 식구로 자리를 잡은 데 비해 열한이는 그렇지가 못했다. 1년이 넘도록 겉돌기만 했다. 열한이는 태남이네가 살고 있는 모습에 배신감마저 느꼈다. 질병과 귀살스러움도 체질적으로 싫었지만 그녀가 꿈꾸던 간도 땅이란 도처의 독립의 기상과 민족의 정기가 살아 꿈틀대는 땅이었다. 호강을 하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젊음을 바칠 수 있는 큰 뜻이 있는 고생을 할 줄 알았다. 그녀의 간도 땅에 대한 환상은 어린 날 달래로부터 받은 신선한 충격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때 달래는 첫 임신으로 배가 볼썽사납게 불러 있었지만 보통 옆에 네들과는 다른 빛나는 눈빛과 다부진 변론으로 열한이를 사로잡았었다.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했고 왜 공부를 해야 하나 목적을 설정해 주었다. 그때 받은 영향이 열한이로 하여금 숙명학교에서 일본인 사감선생 배척운동을 주동하게 했고 박승재네가 사는 방법을 사사건건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간도 땅에서 달래가 택한 삶은 요란이의 자부심의 근원일터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달래는 실성하고 태남이 역시 여지껏 추구하던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져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최악의 시기에 당도한 요란이는 배신감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1년 동안이나 앙앙불락하면서 태남이가 투사의 찌끄러기에서 장사꾼으로 변신해가는 걸 지켜보았다. 국자가로 옮기자 생활도 나아지고 조선 사람이 많은 번화한 데라 학교도 여럿이 있어 사립학교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처도 고려촌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가 쇠퇴해갈 무렵이었다. 고려촌은 인구 자체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추세 때문에 그랬지만 대처에선 공립학교에 학생을 빼앗겨서 그렇게 돼가고 있었다. 요란이가 가르치던 사립학교도 경영난에 빠져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마침 일본에서 의전에 다니고 있던 기선이와 연락이 닿게 되었다. 여고 시절의 맞수에 대한 불같은 질투는 그동안 줄이 참듯 참고 있던 실망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요란이가 태남이 내려온 지 이태 만이었다. 요란이가 간도 생활을 훌훌 털고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일본으로 떠나면서 개성에 들르지 않은 건 섭섭했지만 태임이도 그러했고 종상이까지도 그동안의 딸의 마음에 이런 우여곡절을 넉넉히 이해하고 있었다. 20살이 넘은 딸의 혼기가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워낙 늦게 혼인한 처지라 그런지 그 점도 연희 부모들보다는 무신경한 편이었다. 적선정 집에서 당한 일에서 딸이 완전히 헤어나기 위해선 아직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리라고 그들은 비록 말은 안 했지만 곰삭은 부부답게 은연중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요란이가 적선정 집에서 당한 일은 물론 안 당하니만 못한 깨쩍지근한 사건이었지만 내 딸은 어디 내놓아도 믿을만하다는 신뢰감을 종상이 내외에게 불어넣어 준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한없이 믿거라 했기에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었던 딸이 동경서 어엿하게 본처가 있는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소문은 청천벽력이었다. 워낙 교육열이 유별난 고장이라 경성이나 일본으로 자제를 유학 보낸 집이 많았다. 따라서 네 집 아들이 남복 났다는 소문도 빠르게 전해졌지만 대개는 소문으로 그치고 학교를 마치거나 방학해서 돌아오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멀쩡한 얼굴로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장가들어 잘들 사는 게 보통이었다. 딸의 경우는 아들과 달라 그런 소문을 그렇게 감쪽같이 털 수야 없겠지만 하여튼 헛소문이길 바랬다. 그러나 그건 곧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딴 사람도 아닌 상철이와 살림을 차렸다는 걸 그의 아버지인 김경호로부터 직접 들었으니 어쩔 것인가. 그럼 내 딸이 김 사장 아들의 소실이 아니지 첩이 되었단 말이오. 종상이는 정신이 다 아뜩해지면서 이렇게 물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아들놈이 편지로 분명히 적어보낸 일이니 어쩌겠나. 우리끼리 이렇게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돈간이 될 줄 누구라 알았겠는가. 제발 김 사장, 날 더 이상 모욕하지 말게. 사돈이라니 누구 맘대로. 종상이는 어디엔가 체면의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고 싶은 심정으로 가까스레 이렇게 오기를 부렸다. 나 역시 하 기가 막혀서 해본 소리지. 아무리 자네 딸이지만 내 집 문지방을 넘게 할 생각은 추워도 없네. 자고로 조강지쳐 내치고 잘된 집구서 하나도 없다는 건 누구보담 자네가 더 알 거 아닌가. 종상이 또한 그걸 꿈에라도 바란 게 아니었건만도 그 대답을 듣자 얼굴에 모닥불을 담아 붓는 것처럼 분하고도 우세스러웠다. 상철이는 장가든 지 이태도 안 되는 철을 부모 곁에 두고 있었다.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세간을 낼 양으로 둘째지만 데리고 있는 며느리는 신여성이지만 구식의 부덕도 겸비하고 있어 김경호가 매우 아끼고 툭하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며느리였다. 혼인잔치도 부잣집답게 호사스럽게 했지만 신랑 신부의 인물이 서로 비춰주듯이 돋보이고 걸맞아
참으로 보기 좋은 한 쌍이었다. 종상이도 그 잔치를 구경하면서 딸하고 한번 선을 뵌 일이 있는 신랑이라 그런지 남들의 자자한 칭송에 동감하면서도 한편 마음 한구석이 아렸었다. 퇴한 자리건만 뒤늦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치욕적으로 맺어질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으랴. 그때만 해도 여란이가 아직 간도 땅에 머물러 있을 때였다. 내 딸이 남의 첩이 되다니. 종상이는 그때부터 김경호하고만 서로 피하는 사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괜히 남의 눈치를 보면서 떳떳이 못해하는 버릇이 생겼다. 남들이 저희들끼리 웃는 소리를 들어도 자기를 빗대놓고 비웃는 것 같아 안절부절을 못했다. 고무공장의 부진도 기술 부족보다는 이런 소심증에 더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경우의 편지가 실로 오래간만에 종상에게 만인 앞에서 활개를 치고 싶은 용기를 불어넣긴 했지만 그가 제일 먼저 실제로 활개를 친 건 아내 앞에서였다. 이것 보. 내 아들이 얼마나 장하고 기특하오. 태임이 또한 아들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종상이보다 몇 배나 더 반갑고 가슴이 터질 듯한 태임이었다. 어떤 아들인가. 만일 그 아들을 영영 잃는다고 방정맞은 상상을 했을 때 즉각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 그 자체인 아들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무사할 뿐 아니라 참으로 믿음직한 아들 노릇을 하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 한구석에 단단히 뭉쳐있던 또 다른 아픔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태임이는 남편한테도 보이지 않고 숨겨둔 또 하나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변화를 솔직하고 간결하게 알려온 여란이의 편지였다.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의논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까지 현해탄쯤 가뭄에 낚아줄처럼 맨발로 건너가서라도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고 왔으련만 턱하니 제 팔자를 제가 조져놓고 나서 이만저만하게 되었으니 여식 하나 안 둔 셈만 치라는 통고 같은 매몰찬 편지였다. 우편을 통하지 않고 방학에 귀성하는 유학생을 통해 전달된 편지였건만도 말미에 또박또박 주소가 적혀 있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은 여지껏 답장을 안 하는 것으로 대신했거니와 남편에게도 마냥 감추고 있는 것은 우편을 통하지 않고 보낸 딸의 마음 역시 그러려니 헤아려서였다. 서로의 일에 대범하긴 했어도 의도적으로 뭘 감춘 일이 없는 부부가 처음으로 비밀을 가지게 되었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각각 다른 경로로 입수한 딸의 신상 변화를 서로 모르고 있으려니 바란 건 아니었다. 이미 송도 바닥에 자자하게 퍼진 소문이었다. 그걸 나만의 비밀처럼 입도 뻥긋 안 하는 건 그들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연민의 방법이기도 했다. 얘가 답장은 말라면서 주소를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태임이는 이런저런 착잡한 심정으로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을 대강 수습하고 물었다. 동백기름의 윤기에 묻혀 한 번도 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던 흰 머리칼 한 올이 살적 근처의 곤두선 게 유난히 신산스러워 보였다. 그러고 보니 눈가의 주름도 깊지는 않았지만 난도질해놓은 것처럼 무수하지 않은가. 종상이는 가슴이 짠하면서도 아내의 나이가 언 신줄에 접어들었단 생각보다는 딸 자식이 애물이란 생각부터 들었다. 그것도 어쩌면 금실 좋은 부부 사이의 이심전심이었다. 태임이의 속마음에서 회오리처럼 격렬하고 돌연하게 답장을 쓰고 싶다는 충동이 인 것은 실상 경우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란이에 대해서였기 때문이다. 그걸 몰라서 묻소. 우리도 이젠 청춘이 아니잖소. 더군다나 제 딴엔 책임져야 할 늙은 부모를 내팽개쳐 놓고 말리 타양에 가 있으니 병들거나 유고올 적에 기별할 수 있는 주소는 어두런 경우에도 알려놓는 게 자식된 도리인 게지. 종상이는 처음으로 느낀 아내의 늙음에 대한 비감 때문에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태임이는 태임이 나름으로 아들뿐 아니라 딸이 주소를 알려준 까닭까지를 알아들은 양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불쑥 친정 얘기를 꺼냈다. 분열이 작은 댁 있잖아요. 또 아들을 낳았다지 뭐예요. 한삼줄에 아들 형제를 뽑아내니까 숙모도 별 수 없읍디다. 찻아들 낳았을 때만 해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쉬쉬하더니만 이번엔 여발한 듯이 옷이랑 미역이랑 한보따리 장만해가지고 손수 서울 나들이를 다녀오셨대요. 다녀오셨으면 오셨지 며느리 들으라는 듯이 손자 잘난 자랑을 어찌나 하시는지 내가 민망해 혼이 났다니까. 그대겐 못하러 갔소. 종상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러시오? 시방 이 나이 거정도 당신 허락받고 친정 나들이를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소. 그녀는 종상이가 동해랑 집을 처가로서가 아니라 이성이를 마땅찮아 하는 감정으로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각죽거렸다. 이성이는 개성 상인들 간의 묵계를 어기고 각골에 가지고 있던 금싸라기 땅을 일본인한테 팔아넘겨서 종상이한테뿐 아니라 개성 바닥에서 널리 욕을 먹고 있었다. 시세에 없는 비싼 값으로 땅을 사서 중심 상권에 파고들긴 했지만 상권이란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터였다. 개성 상인들의 똘똘 뭉친 배타성까지는 비집고 들어올 능력은 없었던지 곧 두 손을 들고 말았으니 결국은 1인에게 손해를 입힌 셈인데도 이성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고쳐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종상이는 일본의 인삼 도채꾼들하고까지 작당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는 이성이의 합방전 이력을 소상히 알고 있는지라 그 젖속을 사랑같이 여기고 있지도 않았다. 그래도 분열이가 김인연에 지의학교에서 독립만세를 주동하고 옥살이를 하고 내려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종상이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여길 정도로는 처가의 다음 세대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분열이가 부모가 맺어준 조광지처를 박대하고 신여성과 경성에서 살림을 차렸다더니 거기서 처다들이 생기자 먼저 이성이가 뻔질나게 경성 출입을 하기 시작했다. 소문에 의하면 첫 며느리 효도재미에 혼빡 빠진 김에 경성에다 전당포를 차렸다고 했다. 종상이는 전당포라는 장사 자체가 구역질이 났지만 이성이한테 잘 어울린다 싶어 끼리끼리 잘도 만났다고 치지도회하고 있었다. 그랬더니만 이번엔 첫 숙모까지 그쪽하고 왕래를 튼 모양이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안 내와 남의 이목도 있고 해서 딸 하나 낳고 독수공방하는 며느리를 극진히 끼고 돌던 첫 숙모였다. 오죽한 것들이 첫 며느리한테 엎으러질까. 종상이는 불현듯 열한이가 괘씸하고 미운 마음이 쓰디쓰게 치미는 걸 어금니 사이에 물면서 말했다. 오죽한 것들이라뇨. 당신 평소 우리 집안을 어드럽게 여겼길래 그래도 처가 어른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능멸하니까. 태임이도 아닌 게 아니라 분열인의 돼가는 꼴에다 열한이 팔자를 견주어가며 한가닥 희망을 품으며 꺼낸 화제였기 때문에 무안을 당한 화풀이로 이렇게 발끈했다. 어드럽게 생각하긴 뭘 어드럽게 생각하고 말고가 있남. 상사람보담 조금 나은 중인이지 뭐. 그래요. 당신네 근본은 양반이라 좋겠구려. 누구라 모를 줄 알고요. 당신 증조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약하게 양반 자세를 하고 상사람을 못살게 굴어서 그 사람들 악담으로 당신네 집안이 쫄딱 망한 내력을. 말 삼가요.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그 말의 켜속이 어디매로 돌아가는 줄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요. 종상이가 정색을 하고 버럭 역정을 냈다. 태임이도 아차 싶으면서 방정맞은 말을 당장 주워 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아들딸의 이름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고 결국은 서로 아들딸을 끼고 돌면서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태임이는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경호한테 미안한 마음을 남편에게 대신했다. 잘못했시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첫 며느리는 꽃방석에 앉힌다는 말도 있잖시니까 너무 우리 친정만 몰아붙이지 마십시다요. 태임이는 그래도 열한이가 못 잊혀져서 끼고 도는 말을 덧붙였다. 자고로 조강지처 박대하고 잘되는 집안 없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게로구려. 종상이는 한숨 섞인 소리로 말했다. 그건 김경호한테 들은 말이었고
여지껏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있는 말이기도 했다.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이었지만 안 하니만 못한 말다툼 끝에 종상이가 사랑으로 나가자 태임이는 다시 경우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속으로 답장은 열한이한테 쓰고 있었다. 비록 말다툼할 때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종상이가 열한이한테는 너무 박절한 것 같아 야속한 생각도 북받쳤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도 애미한테만 해당되는 듯 싶어 더욱 열한이 처지가 불쌍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치사한 심보이긴 하지만 개성에 남아있는 상철이 댁이 분열이 댁하고는 달리 딸이고 아들이고 일절 혈육이 없다는 데다 요즘 들어 자주 희망을 걸게 되는 태임이었다. 낯뜨거운 일이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몇 달을 벼른 끝에 마침내 참지 못하고 쓴 편지는 그와는 정반대의 꾸짖음으로 일관했다. 전략.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 말짝으로 너 같은 자식 없는 자식으로 친지 오래이다만 이 애미의 정은 차마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훈계하고자 하니 듣거라. 어찌 너만큼 배운 여성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기어코 제 눈에선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 이치를 몰랐더냐. 행여애라도 생겨 그 욕된 인연에 일생을 걸게 되기 전에 독한 마음 먹고 헤어지도록 해라. 내 한몸 희생으로 한 죄 없는 여성을 눈물과 한숨의 세월에서 구하고 육례를 갖춘 가정을 보존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차 내 살 길도 열리지 않겠느냐. 한번 그리친 여자 팔자를 어찌 예전으로 돌이킬 수야 있겠느냐만 이왕 문명 세상으로 나간 김에 학문이나 예술이나 내가 독립하여 떳떳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이 애미인들 어찌 너를 모른다고 하랴. 너만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 나려 한다면 시집 보내는 셈치고 아낌없이 보조를 할 테니 지체하지 말거라. 엎드려 빌라면 빌마. 매를 들고 싶은 심정 굴뚝 같아만 그건 내가 정신 차린 후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 이렇게 곧잘 끝마쳐 놓고 나서 추신에다 경우가 일본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정작 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였는지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본 소린지는 태임이 스스로도 분명치가 않았다.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던 지리부도를 꺼내 확인해 본 바로는 동경과 고읍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남매를 장중보옥처럼 아껴가며 기를 때 소원하던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 의지하기를 바란 소망 때문에 안방 건너방처럼 지척으로 보였다. 남매가 지척에 살면서 서로 모르고 지내게 내버려 둔다는 건 애미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더 절실해지는 아들을 시중 들고 거두고 싶은 욕망을 딸이 대신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그녀 나름의 아들딸에 대한 각기 다른 사랑의 방법이었다. 상철이하고 열한이가 살림을 차린 아까사카의 다다미 6장짜리 2층 방은 원래는 상철이가 하숙을 하고 있던 방이었다. 친구하고 둘이 하숙을 하고 있다가 친구는 따로 하숙을 얻어 나가고 대신 열한이가 들어왔다. 물론 두 사람 사이가 맺어지고 나서였다. 열한이 쪽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복장을 찌을 노릇이었지만 상철이가 결혼한 몸이라는 걸 안 건 둘이서 몇 번이나 몸을 섞고 나서였다. 열한이가 묻지 않은 게 그런 건 아무래도 그만일 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라 독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인 게 분명한 이상 언제까지나 감추고 있을 수는 없었다. 상철이는 비록 머리에 든 것보다는 겉멋 쪽이 승한 편이긴 해도 그렇게 양심 없지도 않았고 남봉꾼 체질도 아니었다. 또 열한이를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좋아했다. 제 눈에도 부모 눈에도 들어서 혼인을 치룬 아내에게선 한 번도 못 느껴본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속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열한이가 날벼락 같은 충동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런 경우 최선을 다한다는 게 감언이설밖에 더 되랴마는 열한이는 조금밖에 안 놀란 반면 쉽사리 상철이 말을 믿고 편안해졌다.
열한이의 그런 태도마저도 상철이에겐 신여성답지 않은 미덕으로 비쳤고 조강지처보다 몇 배나 더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피차 눈이 어두운 시기가 상투적인 가문이설까지도 성실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상철이 눈에 한껏 예쁘게 보인 열한이의 이런 천진무구함도 실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결과이지 천성적인 것은 아니었다. 질병과 가난, 불안 등 간도에서의 구질구질한 환경도 열한이를 힘들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너도 나도 민족 정신에 투철한 정신풍토였다. 그 땅이라고 다 독립운동가만 살고 있는 건 아니것만도 그랬다. 독립운동을 하던 장사나 농사를 짓던 심지어는 영사관 경찰의 밀정 노릇을 하던 간에 그 땅의 조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민족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그런지 그 고장에선 친일조차도 그 반동으로 더 고약스럽게 해먹는 것 같았고 가혹한 탄압으로 숨을 죽인 독립운동도 개개인의 심중에선 억지로 끈 관솔불처럼 마냥 내를 풍기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도를 벗어나기 위한 열한이의 자기 변명은 이런 침체되고 우울한 시대에 대한 실망이었지만 그건 그닥 정직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건 민족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는 그 고장 특유의 집단적 강박관념이었다. 열한이도 하느라고 했지만 그 신용밖엔 못 냈다. 마음에 없는 신용이 얼마나 부질없고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건 일본에 오고 나서였다. 처음엔 학교 문제, 거처 문제 등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동양의 선배를 찾는다는 게 상철이와 만날 수 있는 구실이 되었지만 곧 달콤한 느낌에 빠져든 건 몇 년 전 음악회 때의 야릇한 호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상철이를 통해 알게 된 제1조선 유학생들의 분위기는 만주 동포와는 딴판의 연애 지상주의였던 것도 열한이의 신용만의 민족 정신을 쉽사리 말랑말랑하게 했다. 열한이 눈엔 그 시대의 조선 청년들은 민족주의와 연애 지상주의로 선명하게 양분돼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도 신용을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다. 신용을 낼 필요가 없어지자 도처의 자유가 넘치고 있었다. 동경 바닥에도 상철이 품에도. 하필이면 조선의 자유를 빼앗은 원수로 여기고 이를 갈아붙였던 일본 땅에서 자유의 냄새를 맡다니. 약간의 갈등이 없을 수 없었으나 민족 정신의 찌꺼기 같은 이런 갈등조차도 열한이에겐 달착지근했다. 상철이보다 먼저 학교에서 돌아와 다다미방에 엎드려 스케치북에다 인체 대상을 끄적거리고 있던 열한이는 뜻대로 안 되자 직직 연필 끝은 어느 틈에 난초를 치고 있었다. 상철이하고 살림을 합치기 전부터 다니던 복장학원이 요즘 들어 괜히 시들해지고 있었다. 한두 번 만나다가 너무 공부가 힘들어 배는데 질리기도 하고 안이 꽂기도 해서 이쪽에서 자진해서 연락을 끄는 기선이의 의학 공부하고 은연중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런 열등감은 처음부터 있었을 테니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할까. 아무튼 2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복장학원을 택한 건 여고 졸업장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장래성이 있다는 상철이의 적극적인 공고 때문이기도 했는데 먼 장래는커녕 2년도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연필 끝이 점점 격렬해져서 난초가 회오리바람이 돼버리자 마침내 연필을 던졌다. 서창 밖은 옆집 마당이었다. 단층의 묵조 건물은 넓은 마당이 딸렸다는 것 말고는 여염의 일본 집과 별로 달라배지 않건만도 절이었다. 운치 있게 꾸며진 정원은 위안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단밑에 우뚝 솟은 노송나무는 여름엔 오후의 땡볕을 가려주어 여간 고맙지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깊은 가을이었다. 노송나무에 늘 푸름이 충충하여 열한이의 마음에까지 그늘을 던지는 것 같았다. 노송나무 빼고 딴 정원수들은 벌써 잎을 떨구거나
곱게 물들어 있었고 일부러 시골 오솔길처럼 꼬불꼬불하게 꾸민 자갈길과 풀섭에서 미타리, 쌀이, 도라지, 억새 등 들꽃들이 쇠잔해가는 모습도 하염없었다. 조선과는 달리 저리 동네집 사이에 추녀를 나란히 섞여 있는데도 역시 절간 같은 정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커다란 가죽 가방을 맨 우체부가 절의 안채까지 우편물을 전달했는지 자갈을 밟고 돌아나가는 게 보였다. 열한이는 하염없는 기분 때문인지 가깝고도 먼 거리 때문인지 우체부가 자박자박 자갈 밟는 소리를 귀가 아니라 눈으로 들으면서 지켜보았다. 바로 눈 아래로 가까워 오자 약간 비스듬히 쓴 감색 제모가 유난히 크고 동그랗게 보였다.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곳이 따끔하면서 어릴 적 같이 자란 이쁜이 생각이 났다. 순사가 처음으로 그렇게 생긴 모자를 쓰고 나타났을 때 이쁜이는 그걸 새똥모자라고 별명 지었었다. 일본 말께나 할 줄 아는 유식한 사람들은 도리우찌 모자라고도 하는 듯 했지만 그 모양을 보고 길바닥에 둥그렇고 넉넉하게 누워놓은 새똥을 연상했다는 건 괜히 의시되는 순사에 대한 능멸도 겸해서 허리를 잡고 깔깔댈만 했다. 어린 날에 대한 회상 때문에 정결한 자갈길도 우체부도 열한이 시야에서 까마득히 사라졌다. 랑꼬짱, 랑꼬짱 하고 아래층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상철이도 열한이를 그렇게 불렀다. 오대감이요. 편지야 하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울렁거렸다. 기대감 때문에도 그랬지만 달마다 상철이한테 송군대오는 등기 우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부나 꾸중 한마디 없이 단지 궁색하지 않게 살만한 돈만 붙여온 편지를 받기 위해 호둥지둥 도장을 찾으면서 그녀는 굴욕감에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나이에 비해 몸이 잰 주인 아주머니는 도장을 재촉하지 않고 벌써 미닫이 문 밖에 와 있었다. 등기가 아니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하기 전에 겉봉에 낯익은 구식 달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열한이는 빼앗다시피 편지를 낚아채고 나서 문을 닫았다. 상철이로부터 누누이 교육받은 일본식 인사치레를 전혀 잊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밖에서 묻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딸 자식 하나 죽은 셈만 치라고 야멸차게 말해놓고 나서도 얼마나 기다리던 답장이던가. 그녀는 어찌나 서둘렀던지 겉봉에 그 그리운 달피를 쭉 찍고 말았다.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상철이가 돌아왔을 때 편지는 감출 수 있었지만 퉁퉁 부은 눈은 어쩌지 못했다. 열한이가 왜 울었는지 캐묻다 지친 상철이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묻는 눈치였다. 랑꼬 랑꼬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뿐 자세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다. 뭘 알아내고 올라왔는지 더는 캐묻지 않았다. 열한이도 말없이 저녁 준비를 했다. 잠자리에 들었어야 상철이는 열한이를 부드럽게 다독거리면서 말했다. 오가미상한테 다 들었어. 조선에서 편지가 왔다며. 아버님, 어머님, 많이 노여워하시지? 어차피 한 번은 당할 일이야. 죽일 놈은 난데 랑꼬 혼자 뒤집어 쓰게 해서 미안해. 내 약속할게. 언제고 우리 랑꼬가 떳떳하게 부모님 뵐 수 있는 날이 꼭 오도록 해줄 테니 두고 보라고. 말만. 열한이는 단 두 마디에 벌써 울음이 복받쳐서 몸을 뒤틀면서 상철이의 품을 벗어나 돌아 누웠다. 실상 상철이가 말만 앞세운 적은 없었다. 다만 일본 말투의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사랑을 맹서하는 소리나 예쁘다고 칭송하는 소리는 너무 자주, 너무 술술술 했기 때문에 은연중 그런 느낌을 갖게 됐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상철이의 그런 개방된 사랑의 표현 방법이 싫은 건 아니었다. 싫은 건 아니지만 거기 홀딱 반한 자신이 경솔했던 게 아닌가 싶은 반성이 요즘 자주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언제 말만 앞세운 적이 있더란 말이오.
웬만한 건 탓하지 않던 상철이도 그 말만은 뼈있게 하면서 다시 열한이를 보듬어 안으려고 했다. 조금 무안해진 걸 기화로 열한이는 격렬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몹시 편찮으신가? 그다지도 상심하는 까닭을 여러모로 묻는 상철에게 열한은 마침내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고 말았다.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영원히. 왜? 나 하나로 족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울고불고 하는 건. 더군다나 우리 사이는 누구의 영향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편지 보여줘서 고마워. 아마 영원히 안 보여줬다면 난 영원히 지옥이었을 거야. 편지 본 소감이 겨우 그것뿐이에요. 열한이는 뭔가를 더 떠보고 싶은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상철이의 과장된 표현도 성에 차지 않았다. 랑꼬 생각으론 내가 더 랑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머니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상철이는 전에 없이 심각한 말투로 딴청을 부렸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가 뭐 상철 씨가 우리 엄마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열한이 말끝에 어리광과 울음이 섞였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어머니 편지 보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보다 랑꼬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새삼스럽게 확인한 느낌이야. 너무 매끄럽게 말해온 버릇 때문인지 망설이는 듯 진중하게 말하니까 훨씬 더 진국스럽게 들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상철 씨한테 기분 좋은 편지는 아니지만서도요. 아이 얘기만 해도 그래. 나는 랑꼬한테서 하루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고대하고 있어.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랑꼬를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빠른 길도 좀 구식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첫 아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 나는 우리 사이가 아이를 통해 명실공히 든든해지고 떳떳해지길 바라는데 어머니는 정반대잖아. 랑꼬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아이가 생기기 전에 헤어지라는 야박한 소리는 차마 못하셨을 거야. 우리 사이가 마치 아이에게 달렸다는 식의 상철 씨 말투는 더 싫어. 난. 열한이가 벼랑간 신경질적으로 진저리를 치며 쇳소리로 대들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또 설사 그런 뜻이 조금 비쳤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발악을 할 일이야. 내 팔자가 아이에게 달렸다면 그 여자 팔자도 그럴 수 있잖아. 그 여자라니. 상철이는 한 번도 열한이가 개성의 본초를 지목해서 화제 삼은 일이 없기 때문에 얼핏 못 알아들었다. 상철 씨한텐 여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길래 헷갈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들었으면 됐어. 그 여자한테서 먼저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단 얘기야. 다행히 아직은 안 생겼고 앞으로도 안 생길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랑꼬를 알고 나선 방학하고도 한 번도 귀성하지 않은 건 랑꼬도 알잖아. 무슨 일이 생겨서 귀성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원인을 만들지는 않을 거야. 제발 나를 믿어주라. 그렇지만 상철 씨한테 그렇게 아이가 중요하다면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자한테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야. 나는 랑꼬가 우리 문중에서 떳떳해지려면 아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한 것뿐이야. 랑꼬를 위해서 아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게지 랑꼬보다 아이가 중요하다고 여긴 적 없어. 정말, 정말이라니까. 난 장남도 아니겠다 아이 같은 거 조금도 심각할 거 없어. 랑꼬만 내 곁에 있으면 그만이야. 그 대신 집안에선 영원히 버린 자식 취급받겠지만 말이야. 처음엔 울고불고 시작한 심각한 화제가 차차 말장난으로 흐르면서 열한이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혹시 천성적으로 척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남자의 애정을 시험해보는 야젓짜는 말장난을 한껏 즐긴 연후에야 비로소 정색을 하고 임신을 한 것 같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건 열한이의 자격지심처럼 척근성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그동안 혼자서 무섭고 불안해한 증거였다. 가뜩이나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판에 어머니로부터 그런 편지까지 받고 보니 온 세상이 자신을 비웃고 경멸하고 있는 것처럼 외롭고 비참해졌다. 온 세상이 다 적 같을수록 상철이만은 확실한 내 편으로 삼고 의지하고 싶은 욕심도 절박해졌기 때문에 안 부리던 간사한 술수까지 부려본 건데 결과적으로 산뜻한 적중이었다. 약간 진중하지 못한 게 험일 뿐 감추는 게 없이 양증인 상철이는 뛸 듯이 기뻐했다. 열한이 어머니로부터의 편지는 상철이에게 썩 유쾌하지 못한 거였지만 언젠가는 한번 진지하게 의논하고 싶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예상한 대로 막막하고 우울하게 해결책 없이 끝나는가 했더니 이 여인 눈부신 반전인가. 그날 밤 열한이는 그가 하도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애무하는 바람에 자신이 무슨 보물단지가 된 것처럼 느꼈고 상철이 또한 열한이가 예쁘고 그녀의 숨결, 잠들어 꿀 꿈까지도 예뻐서 두 사람은 참으로 행복했다. 그날이 지나고도 며칠 동안은 그들만의 행복에 도취해서 경우 일은 편지 속에서도 추신이었던 것처럼 느지막이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나자 하나뿐인 동기간이 같은 일본 땅에 있다는 게 반갑고 보고 싶은 생각보다는 자식을 둘 다 그 모양으로 떠나보낸 부모가 얼마나 고적하고 허망하고 애간장이 탈까 싶어 괘씸하게까지 했다. 상철 씨, 우리 같이 경우 면회 갑시다. 타일러서 안 되면 강제로라도 끌어내서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네, 도와줘요, 상철 씨. 이렇게 조르기 시작했다. 처남을 어린애인 줄 알지 말아요. 다 자란 사내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을 도와주진 못하나마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해방을 놓는단 말이오. 상철신 입으로만 처남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제발 또 괜한 트집 잡아 싸우려 들지 말아요. 억지를 부려도 될성부른이를 가지고 부려야지 처남이 순순히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소. 안 들으면 사장을 만나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걔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견숙공으로 부려먹냐고 큰소리치고 빼내오면 되잖아요. 걔가 네 집 아들이란 걸 알면 아마 사장도 놀라 자빠질 거려. 저런 철부지가 애엄마가 될 테니 난 앞으로 두 아기를 길러야 할까보. 놀리지 말아요. 피가 안 섞였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피가 안 섞여서가 아니라 처남을 믿기 때문이야. 첫인상도 만만치 않더니 사람이 됐어. 장차 열아들 부럽지 않게 장인어른을 보필할 거요. 열한이가 임신한 걸 알고부터 상철이는 곧 처가 식구들의 호칭부터 바꿔 불렀다. 열한이는 그런 변화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자신이 때때로 불쌍할 적이 있었다. 그건 열한이를 샅샅이 다 알고 있는 줄 아는 상철이도 미처 눈치 못 챈 마음의 그늘이었다. 경우 너무 축혀 세우지 말아요. 듣기 싫어요. 건 또 왜? 경우가 상철씨 처음 보고 나서 뭐랜 줄 알아요. 글쎄, 그날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해주려고 애썼다고. 나쁜 평가는 안 받았을 거야. 저렇게 자신 있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어요. 뭐? 빛 좋은 개살구. 허허, 그 사람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상철 씨는 화도 안 나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전곡을 찌른 소리를 듣고 왜 화를 내나. 나도 늘 남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는 것만큼 속에 들은 건 없다는 건 느껴왔으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열한이 마음을 풀어주고 나서도 상철이는 경우가 취직해서 다닌다는 공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왕 큰 마음 먹고 고생길에 들어선 김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만일 자기가 적절한 뒷받침만 할 수 있다면 훗날 처가로부터 신임을 얻는 데 유리할 것 같았다. 그로서는 일석이조를 노린 셈이었지만 순리로 일이 그렇게 풀렸으면 하는 정도지 억지로까지 꾸미려 들지 않았다.
그의 이런 약간 느린 듯 하면서도 낙천적인 게 가끔 열한이를 불만스럽게 했지만 편안하게도 했다. 경우를 당장 끌어내기 위한 면회를 열한이가 신압으로 단념하자 이번엔 상철이가 그냥 서로 회포를 풀기 위해 만나러 가야지 않겠느냐고 귀뜸을 하기 시작했다. 하긴 그게 마땅히 우러나야 할 동기간의 정리요 의리였고 열한이라고 그런 자연스러운 핏줄에 끌어당김에 무감각할 리가 없었다. 누구보다도 동생을 귀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믿거라 하던 열한이었다. 같은 일본 땅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현듯 달려가고 싶고 자다가도 보고 싶고 빨래할 때는 동생이 행여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을까 마음이 저리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할 때는 먹이고 싶어 또 한 번 마음이 저렸다. 그러나 가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배는 조금씩 봉긋해 오고 있었다. 자기 처지가 떳떳지 못할 때 부모에게 야단 맞을 각오로 털어놓는 게 쉽지 아랫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경멸을 받기를 무릅쓴다는 건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먼 산을 바라보고 청승을 떠는 걸로 동생 그리움과 암만 해도 떳떳지 못한 처지를 달래는 게 고작이었다. 열한이의 이런 심중을 알아차리지 못할 상철이가 아니었다. 더는 고배 나들이를 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발이 넓어 조선인 유학생뿐 아니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터놓고 지내는 친구를 여럿 가지고 있는 덕분에 과히 애쓰지 않고도 경우가 다니고 있는 고배에 고무와 공장의 내력, 규모, 기술의 질 등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다. 그중 상철이가 쓸만하다고 여긴 정보는 현재 고배 공업전문학교 교장하고 그 고무화학 공장 사장하고는 학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절친한 친구여서 순전히 다닫기 아가리인 사장이 적지 않은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관계로 공장의 기술과 경영이 다 착실하다는 것도 고무적이었지만 공업전문학교 교장은 상철이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일본인 친구의 아버지라고 했다. 그가 맺어온 인간관계 중 쓸모있는 한 건이다 싶은 예감이 들었다. 어은 해가 바뀌었고 열한이 배는 누가 보기에도 임신한 걸 감출 수 없을 만큼 불러왔다. 설날 일본식 찹쌀떡국을 먹고 난 상철이는 사진을 박으러 가자고 졸랐다. 상철은 깃을 세운 감색 양복을 입고 사각모를 썼다. 어떤 장소에 가도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교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열한이한테는 가장 고운 옷으로 입고 가라고 트렁크 안을 뒤지면서 참견을 했다. 이것저것 입어보았지만 두 사람이 다 흡족할 만한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열한이의 옷보따리는 3년 전 간도로 떠날 때 챙겨간 것보다 조금 줄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도 새로 장만한 게 없어서 다 투박하고 검소한 것들이었다. 검정 통치마에다 미색 바탕에 자주굿동과 고름을 단 모보단 저고리를 받쳐 입었다. 가진 것 중에 제일 화려한 옷이었다. 바깥 날씨가 음산하고 추워서 그 위에다 검정 세루 두루마기를 껴입었다. 푸른 배가 많이 감춰지고 전체적으로 밋밋해졌다. 간도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일본으로 건너온 후엔 더군다나 치마 저고리를 입은 일이 없어 어색했지만 허리와 배는 여간 편하지 않았다. 아기가 속에서 기를 펴는 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사진 찍을 때는 두루마기는 벗었다. 긴 우단 의자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한 장 찍고 화분을 얹어 놓은 둥근 테이블가에 상철이는 서고 열한이는 앉아서 또 한 장 찍었다. 2번을 찍고 나서 상철이는 사진사를 암실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한참 수군대다가 나왔다. 열한이는 조금 슬프고 쓸쓸한 기분으로 밖에서 기다렸다. 집에 가면서도 무슨 얘기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나서 찾아온 사진에는 각각 약혼기념, 결혼기념이라고 멋부려서 흘려 쓴 한자가 들어있었다. 그 날짜도 각각으로 돼 있었다. 뭐하러 이런 장난을 쳐요. 양가 부모님께 보내려고 해. 장난이 아니야.
그만둬요. 우리 부모님은 더욱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실 테고 상철 씨한테 성대한 혼인잔치를 해주신 상철 씨 부모님은 그야말로 장난 정도로밖에 안 여기실 텐데 그런 짓을 못하러 해요. 집사람한테도 이 사진이 장난으로 보일 것 같소. 왜 갑자기 그 여자 얘긴? 그 사람 문제를 마냥 피하고 있을 순 없잖겠소. 아이를 위해서도. 그래도 이런 방법은 너무 야비하고 잔인해요.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도 처음엔 충격을 받겠지만 곧 날 자유롭게 해주리라 믿어. 그 여자를 존경하는 투로 말하는군요. 열한이는 조금 슬프고 신경질도 났다. 절대로 질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진관에 갈 때부터 유쾌하지 못한 배역이 주어졌다는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 그 역을 끝까지 해낼 것 같지가 않았다. 그 사람한테도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팔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소.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부모들 성화에 못 이겨 혼인을 하게 됐다고 후회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어. 당신을 만나기 전엔 그런 소리에 자존심이 상해. 안 들으니만 못하더니만 지금은 거기에다 희망을 걸게 되지 뭐요. 공부하겠다면 도와주고 싶소. 상철이는 거짓말을 잘 못했다. 음흉한 대라고는 없었다. 이중생활엔 도무지 맞지 않는 성격이었다. 열한이는 그가 아내를 버리기 전에 아내한테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내한테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고 의무감도 식었음을 그는 도저히 숨기지 못할 테고 어떤 여자고 그런 대접을 참을 순 없을 테니까. 열한이는 그 억지스러운 약혼 결혼사진을 상철이가 그의 집에 붙이는 걸 말리지 않았고 또 어떤 사연을 써서 동봉했는지는 구태여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사진을 그녀의 집에 붙이는 것만은 한사코 싫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고배로 경우를 보러 가겠다고 했다. 내 다리 몸풀다리여서 치맛자락은 앞이 한 뼘이나 들리고 발목이 부어서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걸었다. 임신기간 중에서도 가장 미운 시기였다. 하필 그런 때 동생을 보러 가겠다는 걸 상철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안 된다고 말릴 엄두도 못 내고 따라 나섰다.